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독일 대외 문화 교류 방법 연구입니다. 부제가 시민주도 대화와 협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독일이 다른 국가들과 문화적인 교류를 할 때 그 교류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텍스트에서 나오겠지만 일방적인 그러니까 독일의 문화를 홍보하고 일방적으로 독일 문화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혹은 주입시키려는 그런 수행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도 사실은 나치와 관계가 있거든요. 제3제국 때 그렇게 이제 타 국가를 침략해서 독일 우월주의, 독일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많이 작용했고요. 그리고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상호 문화를 교류해야 결국은 그 나라에서도 독일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류, 그죠? 뭐 요즘 K-푸드까지 음식까지도 그렇고 모든 문화적인 면에서 처음에는 대중문화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글자 한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문화가 지금 해외에서 큰 일격을 끄고 있고 그야말로 한류가 전 세계를 이제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쓰는 표현으로 뭐 국뽕이 아니고 실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 있는 제가 아는 지인과 얘기했을 때 독일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 주변의 아시아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비율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안 높지만 지금 독일의 한국 학과도 많이 생기고 또 독일 학생들이 한국에 놀러도 오고 또 공부하러 유학도 오고 지금 그 숫자가 자꾸 증가하고 있거든요. 독일뿐 말고 뭐 다른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우리 한류,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물론 알리는 건 좋은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한한령처럼 어떤 거부감이나 거기에 대한 반발로 또 어떤 저항이나 벽이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국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국가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처럼 좀 독재 국가나 어떤 그런 전제적인 국가들은 일방적으로 정부 주도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 정서상으로 나중에 또 그런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좀 알아가고 또 받아들이면서 뭐 이렇게 받아들여서 방송을 하고 이렇게 풀어놔도 또 우리 국민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호감이 없고 또 막 그렇게 되면 그건 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상호 교류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독일 그 대외 문화 교류 방식에서 근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 제목에 보면요 시민주도 대화와 협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주도가 아니고 시민주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거는 그 나라의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그렇게 자기 나라의 문화를 홍보하고 수출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죠? 오히려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이렇게 민간 교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문화 교류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요즘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식의 이런 어떤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텍스트 보면 아마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여기 우리 텍스트 내용 요약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민사회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어떤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이 여론, 그죠? 전체적인 국민 여론 혹은 어떤 공론화하는 그런 담론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최근 지구촌 현대사회의 특징이고, 그죠? 그래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가 예전보다 훨씬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용어가 지금 많이 부상이 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거는 공공외교입니다. 그죠? 공공외교.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65년에 미국의 전직 외교관 그 에드먼드 걸린이라는 분이 처음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죠? 공공외교센터라는 것을 설립하면서 공공외교라는 개념이 처음에 사용됐는데 이 공공외교는 상대방 정부를 대상으로 했던 예전에 전통적인 그 외교 분야에서의 이런 어떤 활동을 넘어서서 민간단체 간의 어떤 교류까지 확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간의 교류,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영역을 넓힌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또 미디어가 자꾸 발전하니까 점점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전 세계에서 이제 공공외교라는 개념이 이제 외교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또 한국도 2010년도에 공공외교의 원년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경제외교나 정무외교 이런 거 외에도 공공외교를 우리 국가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을 해서 대외 문화 교류를 이제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 국가 이미지 홍보라는 정치적 선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공공외교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공외교라는 이 개념 말고 독일에서는 처음에 이제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역사학자인 람브레히트라는 분이 강연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대외 문화 정책, 독일어로 이제 Auswärtige Kulturpolitik이라고 이제 원어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독일어로 쿨투어 하면 영어의 컬처입니다. 폴리틱은 영어하고 비슷하니까 알겠죠? 이게 문화 정책입니다. 쿨투어 폴리틱. 아우스베르티시 이게 이제 외국을 바깥을 향한 이런 그러니까 외국과 관련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문화 정책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공공외교 대신에 대외 문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독일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외 문화 교류의 수행 원칙이나 전체적인 구상은 빌리 브란트 여러분 그 폴란드에 가서 무릎 꿇고 독일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한 그 서독 3인당 총리 아시죠? 그 빌리 브란트가 정권을 잡았던 1970년에 처음으로 이 대외 문화 교류의 수행 원칙이나 전체적인 구상을 담은 대외 문화 정책을 위한 주요 원칙 이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냥 이 말이 기니까 주요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 원칙에서는 이제 문화 개념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독일의 문화를 전파하고 선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거기에서 좀 더 벗어나서 시민이 주도하는 대화와 또 그 나라 다른 상대 국가와의 협업을 대외 문화 교류의 어떤 원칙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3인당의 슈레더 정권 역시 통일된 독일의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면서 전문가와 정치인들과 많은 논의를 해가지고 2000년에
주요 원칙에 토대를 둔 구상 2000 여기 나오죠. 콘셉지온 2000 독일어를 읽었으면 그랬습니다. 이 콘셉지온이 영어의 컨셉션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상 2000이라는 새로운 대외문화 정책을 슈레더 총리가 또 발표합니다. 명칭이 조금 바뀌었지만 같은 어떤 의미의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은 독일의 대외문화 정책의 토대가 되는 이 두 정책에는 결국은 대화와 협업이 이 외국과의 문화교류의 핵심이라는 수행 방식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독일에서 강조하는 이 대화와 협업은 세계적으로도 이 문화교류와 문화협력에서 다른 나라와 이제 상대할 때 항상 이걸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대화와 협업이 실제로 누가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나라마다 사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독일이 통일된 게 1990년이니까 물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건 89년이지만 행정상으로 완전한 통일은 1990년이죠. 그래서 이때 냉전이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이제 그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증가하면서 또 미디어 기술도 그 당시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제는 비영리 시민단체인 비정부기구가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 보통 NGO라고 하죠. 이 비정부기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러한 시민 공동체가 이제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그리스처럼 이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나라마다 거리가 멀고 또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국민의 의사에 맞게 이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그게 지금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갑자기 이 표현 들으니까 좀 화가 나죠.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거 때 그들의 가문이 있으려 속아서는 안 되고요. 그죠? 그들이 만약에 재선에 나온 의원이면은 실제로 국회의원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뽑아놓으니까 국회에 가가지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오면 절대로 안 뽑아줘야 되죠. 독일에서는 이런 게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뭐 자기 재산을 불리고 부정부패를 할 생각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렇게 하면 아예 국회의원 다음에 나올 생각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처벌을 또 받습니다. 엄격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를 언론이랍시고 이제 언론의 자유는 물론 보장되지만 가짜 뉴스를 해서 이제 보도해서 그게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어떤 선거에 영향을 줬다든지 이런 막대한 영향을 줬을 때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거든요. 이거는 언론의 자유와는 관계없이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가짜뉴스는 언론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보도하기 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검증하고 또 보도할 때 확실치 않은 것은 보도 내용에 그런 내용을 또 포함시켜야 되고 그죠?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보도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의 행태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얘기하다가 보니까 조금 멀리 나아갔는데요. 다시 우리 텍스트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시민공동체가 국경을 넘어서 즉 다른 국가 간의 시민공동체가 서로 협력을 한답니다. 연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직접 참여민주주의는 안 되지만 이들이 참여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이제 흐름에서 이 시민의 국제적인 활동이 이제 증가한다는 그게 지금 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사에서 시민이 구성한 민간기관이 중개기관의
으로서 대화와 협업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이 대외 문화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게 독일이다. 그래서 이 독일의 사례는 우리가 좀 면밀히 보고 좀 본받을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도입을 할 부분이 있으면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텍스트 내용을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이제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그런 의도가 사실은 큽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은 이제 서론에서 문제 제기입니다. 본론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글을 쓸 때 뭐 지금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소논문이지만 이런 문제 제기가 항상 서론에서는 필요하죠. 요걸 보면요. 본고는 이러한 독일 대외 문화 교류의 수행 방법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자, 요 본론 1의 문화적 배경입니다. 그 다음 독일 대외 문화 정책이 표방하는 수행 방법을 사례 연구를 참고해서 고찰한다. 그 사례를 고찰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의도하는 바가 뭐냐? 한국의 대외 문화 교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합리적인 독일 국민성이 이런 독일 대외 문화 정책에도 쓰게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시민주도 대외 문화 교류의 문화사적 배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사적 배경이라 되어 있죠. 문화 역사입니다. 그 문화 역사적 배경 해가지고 서구에서 시민이라는 개념에 대한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민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뒤에 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게 시민이고, 그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는 주역이 이 시민이 되면서 시민계급이 이제 자본가 계급과 동일시 되어서 이제는 시민계급이 오히려 극복의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진 대표적인 사상가가 마르크스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즉 무상계급이라죠. 이제 브로주아하고 반대되는 계급이죠. 프롤레타리아를 통한 계급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시민계급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시민계급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시민은 교회 권력이나 봉건사의 신분제 그런 계급관념에서 벗어나 이성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층, 그리고 이 시민사회는 공적 영역으로서 국가 권력, 그 다음에 시장 뭐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된 영역이 시민사회다. 그래서 칸트는 자신의 이성을 공적이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세계 시민사회에 관해서 또 역설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계 시민사회라는 이 표현이 독일의 역사에서 괴테 때도 나왔고 또 유명한 독일 철학자 칸트도 말을 했죠. 이제 괴테는 세계 문학, 그죠? 이렇게 해서 표방을 했고요. 칸트 같은 경우는 세계 시민사회. 이 세계 시민사회라는 이 개념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사실은 지금 독일 대외문화 정책에서 이런 어떤 인식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제일 과거사에서 좀 수치스럽고 자기들이 반성하는 부분이 히틀러가 집권했던 나치 정권 때 아닙니까? 그때가 이제 독일 민족, 아리아 민족의 우수성을 표방하면서 다른 열등한 민족들을 그죠? 뭐 제거 대상으로 보고 아니면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도 학살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과거사를 겪고 나서 독일이 이제 완전히 정신을 차렸죠. 그래서 예전에 칸트가 주장했던 이 세계 시민사회 이런 개념이 지금의 대외 정책에도
사실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 시민사회를 거쳐서 세계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이성의 발전을 표현하는 인류 진보의 목표로 보았습니다. 이런 칸트의 영향을 받은 하버마스나 다렌도르프 이런 분이 국가 권력과 시장경제 이 두 분야의 위협을 모두 견제하는 민주적인 공공영역으로서 시민사회를 정의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대외문화교류와 관련해서 시민개념은 방금 말했던 철학자 칸트의 세계 시민이라는 이 개념이 이 사상적으로 이러한 전통이 지금 대외문화정책에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뒤에 이제 뭐 11세기, 18세기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문화사적으로 시민과 관련된 시민계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이제 18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독일에서는 뭐 교양 시민계급이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독일어로 빌둥스뷰르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독일에서는 예술가나 교사나 대학 교수나 성직자, 의사, 변호사, 언론인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양한 문화운동을 펼치면서 교양 시민계급이 형성되었거든요. 18세기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편적 세계 시민주의 이념을 형성하면서 속물적인 도시 시민들, 그러니까 너무 물질에 치중한 그죠? 그런 어떤 속물적인 성향의 도시 시민들과 자기 자신들을 구분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세계 시민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아까 나왔던 그 세계 시민 이념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거죠. 시민 계층이 문화 생활을 누리고 주도하는 세력으로 이때부터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양 시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도 산업혁명이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은행가나 공장제 수공업자나 무역업자나 뭐 이런 경제 시민들이 또 시민사회의 주역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경제 시민들. 그래서 독일 시민들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지만은 아직도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 그 시민들이 경제적 지위 향상에 반해 정치적 영향력은 다른 그 주변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렌도르프가 사회와 자유라는 자기 저서에서 이런 독일 사회의 어떤 변동 과정을 좀 비판을 하면서 독일에서 이 전체주의적인 독재가 가능했던 것은 시민이 이 지배계층에게 예속되어 가지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옳은 진단이 맞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집권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이 시민의식이 성장한 계기가 우리가 다른 수업에도 이제 한번 다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게 이제 68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68 운동에서 주축이 되었던 젊은이들이 과거의 구세대와 결별하면서 이제 여전히 독일에 이제 남아 있었던 잔재하던 그 전제주의의 토대를 마련했던 권위주의를 모든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8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마르쿠제 아닙니까? 그래서 마르쿠제가 나치 시대 이후에 드러나는 이 교양 시민의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시민 문화가 기존 질서를 긍정하는 또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적 예술을 통해서 시대의 절박한 문제를 숨기려 했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에 동조하는 이런 그 고급 문화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것이 60년대까지 독일의 문화 정책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68 운동 때부터 이거를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고급 예술 중심의 문화를 이제 반대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 즉 문화민주주의라는 담론이 형성된 겁니다.
몇몇 좀 있는 계층만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처럼, 그죠? 그들만이 누리는 고급 문화,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개편하자. 그게 이제 문화민주주의입니다. 이런 문화민주주의 담론이 이제 공론화되고, 그래서 이러한 6.8 운동의 정신을 반영해서 다렌도르프가 주요 원칙 발표했죠. 뭡니까? 6.8 운동은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반핵운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운동, 신사회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텍스트에서도 봤지만 지금 이 독일의 대문화 교류 이 주제를 다루면서도 이 6.8 운동이 또 나옵니다. 그만큼 6.8 운동이 영향력이 사회 모든 분야에, 그죠?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쳐서 2014년도 통계만, 지금 한 10년 전이지만, 그죠? 그때 2014년도 통계만 보더라도 독일 14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시민단체 회원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도 지금 우리 인구의 70%가 시민단체 회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극히 일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또 교육의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의 약 70%가 14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가입한다는 겁니다. 14세 이상 인구의 70%가 시민단체 회원이고, 유럽 국가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비율이 상위권입니다. 통계에 벌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렌도르프는 한 인터뷰에서 독일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은 행동하는 지역단체와 기부 문화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시민단체나 또 각 주마다 있는 지역단체들,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이 기부 문화, 이런 데서 이런 걸 통해서 벌써 그 없는 사람들한테, 그죠? 그 부의 어떤 그 분배가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분야만 갖고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민의 사회적 역할이 과거에는 적었죠, 독일이.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동서독 분단되어 있었을 때 구동독과 구서독 시민사회가 시민운동을 많이 했는데,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서 이 동독과 서독이 서로의 적대감을 완화하고 극복하면서 결국은 평화적 통일까지 이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보세요, 우리가 남북한이 이렇게 만약에 시민단체가 결성되어서 서로 민간 교류를 하고 국제적으로 연대 활동을 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물론 북한이 사실은 더 문제죠. 그죠? 북한에서 아예 그런 활동 못하게 원천 봉쇄해버리면 이제 사실은 안 되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대에 들어서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독일 시민들이 현대사회에 와서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문화 교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독일의 현실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교육이나 어떤 개혁이나 그를 통한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사회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독일처럼 사실은 정치 교육, 경제 교육,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때 그런 과목도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일찍부터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올게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엔 그런 표현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뭐 시근이 빨리 들어야 된다, 조금 사투리인데요. 올게야 된다, 시근이 빨리 된다, 이런 말을 옛날 어르신들이 좀 한 기억이 있는데, 나이 어려도 꼭 그 또래 아이들의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만 갖고 있어서는 발전이 없죠. 뭐든지 조금 더 앞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학교 공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많은 그 교류나 접촉을 하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이런 게 넓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독일처럼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그죠? 예를 들어서 교육 시스템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과목도 다르고, 그죠? 과목 수가 많은 건 아닌데 꼭 필요한 과목은 꼭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도 국영수 비중이 너무 높은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국사라든지 이런 역사 과목이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이런 과목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보다 훨씬 중요하죠. 영어 수학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 3인데, 시민이 주도하는 중개기관의 자율성. 자,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지금 31분인데요. 독일의 제가 준비한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의 문을 두드리다 해가지고 독일에서의 민주 시민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한 5분짜리니까 잠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되고 나서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랑 약간 개인적으로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문제랑 관련이 없는 것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막 경제 이런 걸 배우는데 딱히 사회 문제에 관련을 해서 경제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의 뜻 이런 기초적인 것밖에 안 배워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는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 이상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가르치면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제 교실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교육과정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이 어려운데요. 학생들이 배워야 될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서 교과 진도에 대한 어려움도 많고 또 이슈가 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경우에 이제 편향된 의견에 대한 이제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제기될 소지가 있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에 오랜 전통을 가진 독일에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교수님이 쓰신 도이테스와 합의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읽게 되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증들을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교수님이 정치교육학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도이테스와 합의와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적용 가능한 교수법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물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을 지금 배워가려고 하는데 그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민주주의 역사를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독일 역사박물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주제로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감명 깊었고 같이 전시를 관람하는 독일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신중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교사를 꿈꾸면서 나 스스로 과연 우리의 교육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는데 좀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 내 경험을 예를 들자면 선거를 할 때 우리 사회는 투표를 해야 한다 그것만 강조할 뿐 어떻게 나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 중학교 때 상권 분립, 선거구 제도
사회계약서 등 다양한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선거를 할 때 날 정치적 의사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교사가 됐을 때 진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사회 논쟁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시민 교육은 한국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먼데요.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자기가 현재의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교사나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학생을 현재의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법 2조에 정한 것처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1조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거 없이는 민주공화국 유지될 수가 없고,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해요? 교사들이 시민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또 실천가로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는 아카데미 연수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 해 나갈 정책들은 너무나 많지만, 또 이렇게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더욱더 시민교육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고요. 우리 텍스트를 일단 조금 더 볼까요? 시간이 36분이죠. 45분에서 50분 사이 정도로 보통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제가 체크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이 주도하는 중개기관의 자율성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독일의 대외 문화 정책이 물론 구상은 컨셉은 외교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연방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수립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대외 문화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영리 민간기관인 중지기관들입니다. 이런 중개기관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대외 문화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반영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중개기관으로서 이제 독일의 어떤 이제 주요 중개기관을 지금 소개해 놨는데요. 먼저 국제교류처, 이제 독일어 원어로 읽으면요, Das 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이걸 줄여서 EFR 이렇게 독일어 알파벳으로 발음합니다. 인스티튜트 이게 이제 연구소, 기관 이런 뜻이고요. Ausland 이게 외국입니다. 베지웅 하면은 관계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교류처고요. 이 국제교류처가 문화교류 관련 전문 도서관 그리고 정보센터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나 학술 대회도 주최하고, 또 연구서들과 전문 잡지도 발간하고, 그렇게 대외 문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제안을 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렌도르프가 이 대외 문화 정책 주요 원칙을 발표하기 전에 중개기관들과의 회의에서 대외 문화 정책 개혁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문화 커뮤니케이션국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Abteilung Kultur und Kommunikation. 아까도 얘기했지만 쿨투어 이게 이제 영어의 컬처입니다. 코뮤니케이션 이게 영어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이죠. Abteilung 하면 어떤 부서거든요. 그래서 외교부 문화 커뮤니케이션국이 이 대외 문화 정책을 총괄하고 중개기관들과 협력,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 예산도 지원하면서 문화 교류를 시행하는 민관 협력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개기관이 이 민간이 또 하면은 단점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단점은 자원, 그죠? 재원 조달에 있어서 아무래도 힘이 붙이니까 정부에서 그런 쪽에 이제 협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독일의 이 대표적인 중개기관을 쭉 보면요, 아까 말했던 국제교류처 외에도 예술과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독일문화원, 괴테 인스티튜트랍니다. 이 용어도 참 우리가 대단한 게 독일문화원, 문화원인데 괴테 인스티튜트, 괴테라는 독일의 대문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름을 넣었어요, 문화원에.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이 독일을 대표하는 이제 문인인데, 이 독일 문화원이 국제교류처 다음으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술 교류를 통한 문화 교류를 담당한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독일의 훔볼트 알죠? 이 사람의 이름을 또 넣었습니다. 재단에. 그 다음에 독일 학술 교류처, 보통 데아데라고 하는데, 이제 순수 독일어로는 Deutsch Akademische Austauschdienst, 이걸 줄임말입니다. 아우스타우시가 교류고, 딘스트가 이제 무슨 이런 뜻인데, 이게 보통 독일어로 대하대라 합니다. 이 독일 학술 교류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유네스코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지만은, 좀 작은 단체들이 더 많지만은 조금 영향력 있는 큰 단체들을 방금 요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외에도 뭐 사회재단이나 비정부 기구들도 독립적으로 이제 대외 문화 교류를 하고 있고요, 수행하고, 독일 외교부가 국가가 지원하는 중개기관들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도 협력을 권장하면서 좀 개방적으로 또 유연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독일 중개기관들이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율적으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팽배했던 과거 유럽의 상황에서 1871년에 이제 독일이 근대국가로 통일을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동독 서독 통일했을 때를 2차 통일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재통일, 독일어로 비드페라이니궁, 비드라는 말이 재, 다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근대국가로 통일한 1871년, 이게 이제 원래 최초의 통일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독 서독이 통일한 게 독일이 재통일했다. 2차 통일 혹은 재통일이랍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871년에 근대국가로 통일한 독일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팽창하기 위해서 독일의 민족 정신을 전파하고 선전하는 것이 문화교류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패전국인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다른 나라와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1919년에 외교부에 문화국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제 국제교류처나 뭐 독일 문화원이나 앞서 말했던 독일 학술교류처 이런 중개기관들의 전신에 해당되는 게 이때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나치가 정권을 잡아서 이게 이어오지 못하고 이 움직임이 중단되고 다시 국가 선전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담당 기구들이 다시 민족 계몽과 선전을 위한 제국 부처로 바뀌고 모든 문화 활동이 국가 선전과 인종주의적 이념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죠? 독일 외교의 목적은 이제는 이러한 나치 독일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시 서방 세계로부터 이제 신뢰를 얻어서 서방 세계에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니까 독일이 1949년에 유네스코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51년에 외교부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 때 설립되었던 이 문화 교류를 담당했던 중개기관들이 다시 복원됩니다. 나치 때 없어졌던 중개기관들이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교류기관들이 조직이 되고요. 나치 정권 때문에 중단되었던 그 바이마르 시대 때, 그죠?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진 게 바이마르 공국 때지 않습니까? 이 바이마르 시대 때 독일 대외 문화정책의 특징인 정권 위임 원칙, 그죠? 즉 중개기관의 정권을 위임하는 자율성을 주는 원칙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전범국인 그 과거의 나치 시기에, 그죠? 독일에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독일에게 국가기관이 아닌 중개기관이 문화교류를 수행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신뢰를 얻는 데 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배경이었습니다. 그렇죠? 국가 주도로 하면은 또 외국에서
2차 세계대전 경험이 있는 유럽의 주변 국가들이 독일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선택 잘한 거죠. 생각을 잘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6.8 운동도 제일 그 전환점이 되었지만 이때 이런 사고방식,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렇게 바뀐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 진보적 정치가들이 이상적인 독일의 모습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비판하는 현실적인 독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독일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적합하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6.8 운동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문화교류를 위한 독일 대외문화정책의 토대가 일단 마련되었고요. 또 이때부터 대외문화정책 주요 원칙에서 중개기관마다 고유의 업무에 따른 자율적 활동을 이제 할 수 있게 하고, 또 문화 개념이 확장되면서 문화정책이 사회 전 분야 영역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교류에서 다양한 사회기관들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한 겁니다. 문화가 나치 때처럼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각성한 분야죠, 독일인들이. 그리고 문화 고유의 원칙에 따라서 협력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문화기관의 자율성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우리가 배경을 쭉 살펴보면은 오늘날 독일의 대외문화 교류 방식이 왜 시민주도로 대화와 협력에 초점 맞추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독일이 또 대외문화 정책 전반에 관한 두 번째 정책이 아까 언급되었던 그 구상 2000입니다. 여기에서도 중개기관의 자율성을 이렇게 보장하고 있거든요. 인용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독일에서는 이제 정부가 총괄하는 국가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기관마다 정한 그 고유한 목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상 2000에서는 중요한 원칙은 보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개기관을 보충의 원칙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것, 이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원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민간이 주가 되면은 재원 조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정부는 이걸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충의 원칙은 가톨릭 사회론의 기원을 둔 사회적 시장 경제의 원칙이면서 독일 지방 분권 제도를 지탱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이 보충의 원칙은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해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98개국에 157개 지부가 상주해 있는 게 독일 문화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독일 문화원이 지금 서울 남산 그쪽에 서울에도 있지만 부산에도 있고 좀 큰 도시에는 독일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독일 문화원은 가장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공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표적인 중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문화원은 2020년 중개기관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5억 8,370만 유로쯤인데 2020년도에 그 절반이 넘는 3억 1,500만 유로를 지원받았답니다. 2020년이니까 한 4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죠? 그만큼 독일 문화원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독일 문화원 얘기가 나온 김에 독일 문화원을 내가 조금 영상을 찾아낸 게 있거든요. 지금 시간을 잠깐 볼게요. 아이고, 49분이네요. 50분 다 됐네요. 일단 여기서 끊고요. 오늘은 조금 애매하게 끊습니다.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 수업 영상 때 독일 문화원, 우리나라에 있는 독일 문화원이라든지 한 10분 이내에 영상을 잠깐 보고 남은 텍스트를 마저 할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여기서 일단 마칠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